이재명 후보가 대중교통을 타고 민심을 듣는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지옥철 출근 뒤 GTX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회동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해결한 데는 홍 의원의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홍 의원은 충분히 자질이 있다고 윤 후보를 평가했습니다.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 빈소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동파 방지를 위해 고체 연료를 태웠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자가 증가하면 의료나 교육 등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증상자 등엔 PCR 검사 대신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카센터 주차장에 세워둔 억대 외제차를 남성 2명이 타고 달아났습니다. 1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합니다. 정부가 구상해온 베이징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점유율 1위 스타벅스가 커피 가격을 인상합니다. 맥주와 막걸리 등 주류 가격 인상도 예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대선을 2달 앞두고 제1야당의 극심한 내용이 일단 봉합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각 후보들은 더 깊숙이 민심 속으로 파고들며 여러 정책과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3지대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대선판은 더욱 흥미롭게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잠정 중단했던 민생 탐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말까지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바닥 민심을 촘촘히 훑는다는 구상인데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도 조문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타버스 시즌 이재명 후보가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지하철역 개찰구로 들어섭니다. 마스크 썼는데 마스크 쓰라고 그러네. 시민들과 셀카도 찍고 재활치료사에 합격한 청년을 만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시민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 안 좋아한다고요? 되게 순수하거든요. 저 지금보다 좋아해 주실 거예요? 이 후보는 서울을 시작으로 버스, 지하철, 도보로 곳곳을 누비며 바닥 민심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서울에선 신념과 가치를 관철하는 게 정책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이기지 않고 대선에서 이긴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매우 힘듭니다. 이 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1,000억 이내 연간 그 정도 지출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앞서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하는 자리에선 말없이 위로만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갈등이 봉합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며 신속하게 정책 경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당내 분열을 수습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지옥철로 유명한 지하철 노선에서 출근길을 체험한 뒤 교통망 공약을 발표했고 대장동 개발 의혹 원주민들을 만난 뒤엔 피해 실상이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인 김포공항역입니다.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지하철에 윤석열 후보가 답답한 듯 서 있습니다. 풍무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약 1시간 동안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 출근길을 체험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수도권 어디든 30분 안에 서울 출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GTX 노선 3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장동에서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뒤엔 피해 실상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성남 시민과 대장동 사시던 분, 새로 오신 분들을 약탈한 거네요. 그 피해 상황을 낱낱이 확인을 해야 돼. 거침없는 질문에 답하는 AI 윤석열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런 댓글을 보니 그래도 슬픕니다.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 규명에 초점을 두면서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당분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그동안 미미하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은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변수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를 넘는 결과가 눈에 띄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는 안 후보는 이 기세를 이어가겠다며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을 찾아 지지층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복지국가 구상을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내용이 극심하던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실시된 한국갤럽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6%로 26%인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5%로 올라섰습니다. 3주 전과 비교하면 윤 후보는 9%포인트 떨어졌고 안 후보는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4%포인트와 3%포인트 동반 하락했는데 안 후보는 7%에서 22%로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안 후보가 윤 후보의 지지율을 흡수하는 동시에 중도층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까지 흡수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 후보는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부인 김미경 교수와 시장을 찾기도 했는데 윤 후보가 만남을 제안한다면 응하겠다면서도 단일화 논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은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복지국가 비전을 밝히며 진보정당 후보로서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기 써 있는 복지 대통령의 가장 적임자가 저 심상정이라고.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각 캠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절실한 것 중 하나가 경선 경쟁자들과 손을 맞잡고 완전한 원팀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겠죠. 일단 다음 주 윤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유승민 전 의원과도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당 내용과 관련해 윤 후보에게 조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역시 윤 후보의 정치력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 사퇴 요구 결의안까지 의총에 제출되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던 어제 오후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의총에 참석해 하나가 되자고 호소하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수권 정당으로 다시 저희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뛰읍시다, 여러분. 어제 홍 의원은 한 달 만에 재개한 홍카콜라 유튜브에서 윤 후보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내면서도 대통령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윤 후보한테 그런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회를 지금 못 잡았을 따름이죠. 네. 윤 후보는 홍 의원과 다음 주 만나겠다고 했고 홍카콜라에 출연할 수 있겠느냐고 의사 타진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연초구해서 새해 신년 인사 겸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 주쯤 한번 날을 잡아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홍 의원 측 관계자는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과 적극적으로 도와볼까 하는 마음이 반반인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윤 후보가 하기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는 아직 경선 이후 한 차례도 직접 소통하지 못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윤 후보가 나부터 바뀌겠다고 선언을 한 만큼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과 원팀이 되기 위한 행보는 더 절박한 모양새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을 두고 추가 토론을 제안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태도를 바꿔 추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민주당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조급한 것 아니냐고 신중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가 TV 토론 요구에 대장동 의혹 물타기라며 거부했던 윤석열 후보. 세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실무 협의에 착수하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집중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실무진에도 좀 협의에 착수를 해서 좀 국민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후보 상호 간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도 환영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토론을 하자고 전방위적 공세를 퍼붓던 민주당은 환영하지만 조급하다면서 토론 주체와 후보 일정 등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장동 토론 제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지난 3일 무엇을 하더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방송 토론 콘텐츠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보도된 바에 따른 어떤 대장동의 한정된 토론 제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를 앞서자 TV 토론을 둘러싼 여야의 기류가 뒤바뀌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토론을 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냐며 특유의 말바꾸기로 특검처럼 시간을 끌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그동안 여야 후보들은 가족 문제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겨준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치열한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거대 담론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설익은 공약을 남발하거나 또 표만 의식하는 과열 경쟁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장효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41번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 공약은 미세먼지 대책. 국내 문제에 집중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중국 유입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 관련 공약도 내놨는데 환자가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는 기존 방식을 바꿔 병원에서 곧장 보험사로 청구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원하는지 이 점을 파악해서 윤석열 후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의미의 심쿵 공약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 안전을 위한 칸막이 설치를 약속한 데 이어 술에 부과되는 세금을 활용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등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까지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약을 추출해낼 때 뭐를 추출할지, 어떤 이슈를 잡을지 청년들한테 먼저 맡기고. 다만 면밀한 검토 없는 공약 경쟁이 과열될 경우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약 경쟁을 펼치다 보면 예산 소요 등을 검증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공약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경기 평택의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은 노모를 모시는 아들이자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였고 예비 신부의 남자친구였으며 소방관이 된 걸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빈소는 유족과 동료들의 애도 속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먼저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료 소방관들이 영정 앞에 국화꽃을 바칩니다. 동료 한 명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온 뒤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훔칩니다. 유족들은 애통한 마음에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27년차 베테랑 소방관이었던 고 이영석 소방경. 화재 현장에서 늘 선두에 서서 후배들을 이끌던 모습이 선합니다. 이영석 팀장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또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아니면 구조 현장에서도 선두에 서서 후배들을 잘 이끄는. 올해 말 결혼을 앞뒀던 31살 고 박수동 소방장, 25살 8개월 차의 새내기 소방관 고 조우찬 소방교,
함께 웃으며 화마와 싸웠던 동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잘 웃고 말수도 좋고 엄청 착했어요. 엄청 좋은 사람이었죠. 실감이 안 나죠 지금. 순직한 소방관 3명의 손때가 묻은 헬멧과 방화복, 산소통은 출동 대기실에서 돌아오지 못할 주인을 쓸쓸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진 소방관 3명의 은결식은 내일 오전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민입니다.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초로 불이 목격된 1층 물류창고 주변의 화장실에서는 동파를 막기 위해 고체 연료를 태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1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서 구자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모난 철제 깡통에서 화염이 올라옵니다.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내부 화장실에서 고체 연료를 태웠던 현장 사진입니다. 평택시는 화재 당일에도 고체 연료를 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 담수 테스트를 한다고 물을 담아놓으니까 얼고 할까봐 그렇게 고체 연료를 태웠다 이렇게 하거든요. 1층 화장실은 최초 화재 목격 장소로 지목된 108호 창고 주변에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화장실에서 고체 연료를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화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화장실에서 고체 연료를 태웠더라도 불길이 108호 물류창고로 번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108호 창고하고 화장실은 또 다 구획으로 벽체로 구별이 돼 있어요. 화장실에서 발화가 됐으면 화장실이 먼저 타야죠. 경찰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12곳을 압수수색하고 공사 계획서와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창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마무리되는 대로 소방과 합동감식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해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많이 닮아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왜 비슷한 사고를 당하고도 막지를 못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화재 진압이나 구조 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은 49명에 이릅니다. 안타까운 죽음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지난해 6월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이천 쿠팡 물류센터. 잔불 정리를 하러 들어갔던 고 김동식 구조대장은 다시 치솟은 불길에 빠져나오지 못했죠. 그 내부의 그 상당한 고열과 화염으로 훼손이 좀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흘 뒤 울산. 불이 꺼진 상가 건물로 잔불 정리를 하러 소방관들이 들어간 사이 불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급히 창문으로 뛰어내렸지만 20대 새내기 소방관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죠. 인명 검색을 위해서 같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갑자기 불길이 더 세지면서 또다시 7개월 뒤 이번에도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 소방관들을 덮쳤습니다. 동료들은 안타깝고 허망할 따름입니다. 엄청 열심히 하시고 사명감 깊고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사실. 아니 아직 하지 마. 평택 송탄소방서 구조대는 10년 전에도 동료 2명을 가구 전시장 화재 현장에서 잃었었죠. 지금도 휴게실에 가면은 그 직원이 어느 구석에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들. 물류창고는 각종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길이 되살아나기 일쑤입니다. 소방관의 움직임이 없으면 경보가 울리는 인명구조 경보기도 지급된 상태였지만 거세게 치솟는 불길에는 속수무책이었죠. 이 때문에 로봇 등을 먼저 들여보내 내부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살피자는 제안도 잇따릅니다. 소방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에는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첨단 소방 장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관은 49명. 오늘도 전국의 소방관 5만여 명은 방화복과 산소통에 의지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30대 임산부가 숨진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상태에서 출산한 신생아는 다행히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적인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발표일 기준으로 6주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신 32주차 임신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달 24일. A씨는 이로부터 나흘 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태가 악화돼 지난 4일 사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A씨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임신부가 사망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다행히 A씨가 낳은 아이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인과 감염 경로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유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6주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숫자도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한 병상은 약 7,000개. 이런 영향으로 한때 82%까지 치솟았던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3%로 떨어졌습니다. 먹는 치료제도 다음 주 13일 전후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투약 대상과 공급 대상 기관 등은 다음 주 중 발표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유행 시 3월 중 확진자 2만 명, 위중증 2,000명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오미크론이 사회 필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사량 급증에 대비해 PCR 검사도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위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별검사소는 시민들 발길이 끊기는 날이 없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장 이곳을 찾습니다. 보통 보름에 한 번씩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위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제 지인이 이제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서 제가 그 지인이랑 만남이 있었어서 여기에 오미크론까지 유행하면 검사량은 더 폭증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이처럼 선별검사소 등에서 모두가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3월 중 신규 확진자 2만 명, 중환자 2,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필수 기능도 마비될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합니다. 이에 정부는 PCR 검사를 이른바 고위험군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대신 일반적인 경우엔 신속 항원 검사, 즉 자가 검사 키트를 통한 검사를 널리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PCR 할 수 있는 검사 역량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그 한 역량을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는 보완적인 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실시하는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 오늘은 식당과 카페, 마트 등에서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 첫 신문이 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영업자와 방역당국의 주장을 장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에 포함된 시설은 오락과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입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자영업자 등 1,023명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방역 패스가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소송을 낸 자영업자 등은 방역 패스 적용으로 자영업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지하철은 두고 마스크를 쓰는 대형마트가 왜 방역 패스 대상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역 패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식당은 감염 위험도가 매우 크고 마트나 상점도 생활 필수 시설이어서 방역 패스가 중점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3 학생 등 시민 1,700여 명은 헌법재판소에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고등학생 양대림 씨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 패스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신청은 지금까지 모두 4건이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길을 지나던 30대 남성이 영문도 모른 채 경찰관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사용됐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외국인 용의자로 오인했다고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기차역에 서 있습니다. 사복 차림에 경찰이 덮치자 깜짝 놀란 남성이 앞으로 넘어집니다. 쓰러진 남성에게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32살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역에서 경찰관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오히려 무릎으로 A씨를 제압했습니다. 고함을 지르니까 소리 못 지르게 더 세게 누르더라고요. 네, 무릎으로. 경찰은 A씨가 저항하자 수차례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 데 이어 수겁까지 채웠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한 뒤에야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경찰이 찾던 흉기폭력 외국인 용의자가 아닌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A씨는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 부상을 입고 여전히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했고 흉기 소지 가능성도 높았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발부등 주며 이렇게 완강히 저항해 용의자로 판단하고 흉기를 소지성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A씨는 자신을 폭행한 경찰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정비를 위해서 카센터에 주차해둔 억대의 외제차가 사라졌습니다. 카센터 CCTV에는 두 사람이 이 차량을 빼내서 타고 가는 장면이 남겨졌는데 1분도 채 안 된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검정 외투 차림의 남성 2명이 카센터 앞을 서성입니다.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외투 모자를 눌러 쓴 채 카센터 안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약 40초 뒤 빨간색 페라리 차량이 후진하더니 기다리던 공범을 조수석에 태우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서울 문정동 한 카센터에 주차된 페라리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주차된 차량 2층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직원이 갑작스런 시동음을 듣고 내려왔지만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라진 페라리는 출시 가격이 2억 원이 넘는 모델로 한 중고차 업체가 새 주인에게 차를 넘기기 전 정비를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해당 차량 스마트키는 카센터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경찰은 사라진 페라리를 수배하고 차량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로 동선을 추적하고 있어요. 경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는데 피의자는 왜 엽기적 범행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패딩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로 향합니다. 20대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41살 한모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허위 신고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범행 당일인 지난달 31일 한 씨는 피해자와 함께 소주 6병과 맥주 4캔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직원 2명이 더 있었지만 이들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한 씨는 막대기를 이용해 엽기적으로 이 씨를 폭행하고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느껴 폭행과 살인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계획범죄 정황은 없었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부검으로 정확한 사망 시간을 밝히는 한편 프로파일링을 통해 한 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경북의 한 주간 보호센터에서 80대 노인이 센터 직원들에게 크게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장 등 직원 5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멓게 멍든 두 손과 팔, 손등에는 찢어진 상처까지 보입니다. 이마와 얼굴 곳곳에도 피멍이 선명합니다. 지난달 29일 경북 김천의 한 주간 보호센터에서 80대 할머니가 요양보호사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았지만 CCTV를 보고 직원들의 폭행 사실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를 방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머리채를 잡으시고 한 명이 이렇게 깔고 앉은 상태에서 다른 분이 할머니를 발로 차셨어요. 할머니는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사 끝나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찰은 CCTV를 통해 할머니의 폭행에 원장 등 5명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CCTV에 추가로 다른 폭행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회사 돈 1,9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잠적하기 전에 수십억 원대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횡령한 돈을 찾고 있지만 아직 800억 원가량의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단독 범행인지에도 수사력이 집중될 계획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한국금거래소 직원이 금괴가 쌓인 상자를 열자 한 남성이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이모 씨가 금괴를 대량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금괴 외에도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차명으로 구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 씨는 잠적하기 전 부인 명의로 파주 소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제주도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하고 처제 명의로는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를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동산 가격은 모두 합쳐 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걸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이 씨의 자산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포함해 약 1,000억 원으로 여전히 800억 원 이상 자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달 이 씨가 사들인 금괴 851개 가운데 354개, 280억 원 상당의 금괴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경찰은 공범과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S사 계열사 임원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이 후보로부터 수임료를 직접 받았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권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최근 상장기업 S사 관계사의 법무 담당 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S사는 2018년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터 이듬해 2심과 2020년 파기환송심 변론을 맡은 이모 변호사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S사가 이 변호사와 맺은 법률자문계약 내용과 배경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양측이 맺은 2건의 법률자문계약이 대납과 관련이 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사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며 변호사비 대납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 측도 당시 이재명 후보로부터 1,100만 원 정도 선임료를 받았다며 대납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사 계열사 사회이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 변호사가 2018년 해경군 김씨 사건을 변론하면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 후보 부인을 변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IOC가 내린 북한 선수단 참가 금지 결정을 이유로 들었는데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이 남북 정상회담 어게인 평창을 구상했던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일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내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불참 이유로는 IOC가 내린 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와 코로나 방역을 들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작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하여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지만 다만 중국의 심기를 고려해 올림픽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이번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종전선언 기회로 삼으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게인 평창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선언한 외교적 보이콧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그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정부는 다만 북한이 고위 사절단만 보낼 수 있다는 기대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정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은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도 고위 사절단만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새해 들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눈에 띄게 식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한때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지방 곳곳에서도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원정 투자 열기로 3년 새 2배 가까이 뛰었지만 지난 하반기 들어 매수 문의가 뜸해지더니 거래가 끊겼습니다. 부분에게 1억 정도 떨어졌는데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다 이미 빠졌고요. 지금 뭐 대출도 쉽지 않고. 이번 주 대전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6% 떨어졌습니다. 세종과 대구에 이어 대전까지 2년 9개월 만에 아파트 값이 하락 전환한 겁니다. 매수 심리는 더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는 5주 연속 기준선 100 이하,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나머지 지방 8개 도의 매매 수급 지수도 1년 2개월 만에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전남과 충북, 경북은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됐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말부터 이어진 매수세 위축이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매수를 미루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3월 대선까지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 당분간 집값 조정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물가는 고삐가 풀린 듯 연초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버거킹이 오늘 햄버거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스타벅스가 7년여 만에 커피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올라 주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벅스가 커피 메뉴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아메리카노와 라떼, 카푸치노 등은 400원 오르고 카라멜 마키아토와 돌체 라떼도 300원 더 비싸집니다. 지속 상승 중인 각종 원부 재료와 국제 물류비 상승 등을 반영해 7년 6개월 만에 가격 인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동서식품도 맥심, 카누 등의 가격을 7.3% 높이기로 했습니다. 믹스커피 국내 시장 점유율 89%를 차지하는 동서식품이 가격을 올리면 시장 전체 가격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햄버거 가격도 오릅니다. 지난달 롯데리아가 가격을 평균 4.1% 올린 데 이어 버거킹은 오늘 와퍼 가격을 300원 인상하는 등 평균 2.9% 올렸습니다. 여기에 올해 4월부터 맥주,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2.5% 인상되면서 술값도 조만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이제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상황. 서민 생활과 밀접한 커피와 햄버거, 술 가격 인상은 외식 물가에도 도미노 인상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인플레의 압력이 지금 커피값, 음식값을 올리는 동력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최근 줄줄이 오르는 서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앞서 보셨듯 물가 불안이 우리 경제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유가 뭔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체감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를 보면 주요 34개 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0월 4.39%를 기록해서 2008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미국도 보시다시피 1년 전보다 물가가 약 7% 급등하면서 3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화, 인력, 국가 간 이동이 장기간 제한이 됐죠. 이에 따라서 원자재와 주요 소재 등 생산이 줄면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대표적입니다.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폭발한 수요를 맞추지 못했고 이 여파로 국내 자동차 생산량도 2008년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부족을 겪은 물류 부분에서도 비용이 상승해서 생산 가격을 끌어올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깨져버린 거예요. 국가 간의 왕래가 물건 배송이나 물류가 깨지면서 이제 생산 원가가 올라간 게 큰 원인이고. 그럼 공급망 문제만 해결되면 진정이 좀 될까요?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해소된다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급 측면에서 본 얘기입니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다른 측면, 수요 부분이 또 문제인데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재정 지출을 늘려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민 생활이 어렵다 보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서 가계 빚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 상태라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확실히 줄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주요 타겟이라고 하면은 돈을 풀면 안 되고 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요. 전 세계가 금리 인상 모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은 당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했었지만요. 미 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더라도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지출을 긴축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여서 유동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공급 측면에서도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추가 변이도 나오면서 향후 생산 차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시위로 수천 명의 유혈 사태가 벌어진 카자흐스탄에 러시아 공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이 부대는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영토 확장을 기대하는 푸틴의 속셈이 있습니다.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김지아민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공수부대원들이 군용 차량을 내립니다. 러시아 평화유지군입니다. Рядов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из его состава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выполнению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지금의 카자흐스탄 친러 정부가 정복될 걸 우려한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 개입에 나선 겁니다. Путин хочет построить старый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он сразу быстро воспользовался.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ейчас мы оцениваем ситуацию как оккупация, интервенция. 미국과 EU 등도 반발했습니다. We have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his request and whether it was a legitimate invitation or not. LPG 가격 폭등 때문에 시작된 반정부 시위 엿새째. 진압이 거칠어지면서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숨지고 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공식 집계일 뿐 시위대의 희생은 훨씬 많을 거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пускай вот это всему миру распространите, что в нашем Казахстане процветает коррупция. У нас Казахстан превратился в част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зарбаевых. 그런데도 현 토가예프 대통령은 러시아군 파병을 환영하며 모든 지역에서 질서가 회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1위 우라늄 생산국이자 산유국입니다. 이번 사태 여파로 우라늄 가격은 10%, 유가는 2%나 올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75년 역사의 글로벌 가전업체 소니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 발표했는데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신형 전기차를 이곳에서 선보이면서 CES가 모빌리티 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일본의 가전업체 소니가 전기차 회사를 만들겠다고 깜짝 선언을 합니다. We are exploring a commercial launch of Sony's EV. 잠시 정적이 흐르다 이내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축적해온 카메라 기술과 센서, 오디오 기술을 전기차에 접목시킨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애플에 이어 소니까지 IT 기업의 전기차 시장 출사표에다 완성차 업체의 새 전기차 공개도 이어졌습니다. BMW는 버튼만 누르면 전기 자극에 따라 차량 외장 색상이 바뀌는 전기차를, 벤츠는 충전 한 번에 1000km를 달릴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GM은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We've created a truck that is more than just an electric truck. This is a purpose-built Chevrolet Silverado EV.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의 자동차 회사도 CES에 처음 참가해 전기차 5종을 공개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가전업체까지 저만한 특성을 내세운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가전전시회 CES가 전기차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은 운율을 띤 한글 내방가사로 다사다난했던 삶을 기록했는데요. 여성의 한을 이야기하면서 직설화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나의 아들 무궁한 영화 무너지지 않으리라. 조선 후기 풍산 유씨 가문의 여성이 아들과 조카의 과거 급제에 기뻐하며 쌍벽가를 짓습니다. 최초 공개된 14m 길이 두루마리에는 회갑을 맞은 부모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딸의 염원이 담겼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옛 여성들이 사음보 운율에 한글로 써내려간 내방가사. 내방가사는 시이자 노래였어요. 시와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실어 전달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표현하고 우리 글자로 표현해야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성들의 소통 창구였던 만큼 따라쓰기도 하고 결혼 때 혼수품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가사를 지어서 반지를 꼬리에 이어서 늘 저녁으로 읽고 듣고 해서 꽃 같은 며느리가 되라고. 남성들이 짓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시집간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애틋함이 드러납니다. 딸 낳았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미역국에 흰쌀밥 좋은 거 잘 먹어라. 내방가사는 근현대까지 이어집니다. 부인을 버리고 신여성을 사귀는 모던보이를 보면서 의미 없이 삶을 보내지 말고 우리의 청춘도 살피자고 다짐합니다. 삶의 제약 속에서도 적극적인 기록을 통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중국 방역 정책으로 쉽지 않은 시즌을 보낸 배구 여제 김연경이 중국 리그를 마치고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행선지가 어디일지 관심이 뜨거운데 전 세계 배구 선수 랭킹에서도 당당히 1위를 지켜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화려했던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뒤로하고 상하이 소속으로 4년 만에 중국 리그에 복귀한 김연경. 트레이드마크인 10번을 달고 첫 경기부터 양팀 최다 득점을 터뜨리며 펄펄 날았습니다. 3위 결정전에서도 1, 2차전 모두 20득점 넘게 맹활약하며 3위 등극을 이끌었습니다. 방역 버블 생활을 이겨내고 이뤄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이제 체육관 이제 바로 앞에 있어서 이제 걸어서 갔다가
또 끝나면 다시 호텔에 오고 아예 외부 활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지난 시즌 V리그에서는 흥국생명을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끌었고 곧바로 올림픽 4강에 중국 리그에서의 실력 과시까지 국가대표와 프로 무대를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온 만큼 전 세계 여자 배구 선수 랭킹에서도 역대 1위를 지켰습니다. 중국의 주팅에 400점가량 앞선 점수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김연경. 터키 등 유럽 무대는 물론 미국 리그 등 선택지도 많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나 뭐 아니면 국가 리그를 위해서 이렇게 좀 문의가 왔던 팀들은 있는데 천천히 이제 상의를 해보려고요. 두 달여 짧지만 바빴던 시즌을 마무리한 김연경. 힘찬 새해 인사도 전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2022년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이번 주말 큰 추위는 없겠지만 주의해야 할 게 많습니다. 미세먼지, 빙판길, 그리고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미세먼지가 매우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정체되겠고요. 이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에는 먼지가 전국으로 퍼지겠고요.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토요일 밤사이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날리거나 쌓여도 1cm 정도밖에 되지 않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내리는 거여서 빙판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정도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7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